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저 대신에 자료 조사를 하는 비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챗GPT가 나오고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자료 조사도 하고 글도 쓰고 돈도 벌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어요.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법 같은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챗GPT에게 트위터 글 쓰게 하고 뭐 1년 만에 수익 올리기 뭐 이런 트위터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했다고 해요. 대충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대신 자료 조사를 하는 이런 AI 비서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성형 모델에게 주제를 제공해서 이 검색 결과를 얻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 링크들을 쭉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쭉 나온 링크들 중에서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정보가 포함될 것 같은 그런 링크들을 선택을 해요. 자, 각각의 링크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들의 컨텐츠를 수집을 할 겁니다.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잘 정리정돈한 다음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SNS에 글을 업로드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제 굉장히 선형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자료 조사나 리서치를 하는 과정은 이렇게 절대로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자료 조사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몇 개의 링크를 열어보다가 뭔가 새로운 키워드를 얻게 되고 추가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야겠다, 추가로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해야겠다, 이런 새로운 주제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선형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에이전트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어떤 작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GPT나 뭐 라마 같은 LLM을 사용해서 결과물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 모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의 컨텍스트를 저장을 해서 맥락을 까먹지 않고 더 심층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이전트는 특정한 도구를 주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적인 에이전트는 별로 좋은 성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업 실행의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조정 능력.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에이전트가 도메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작업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오토GPT나 베이비 AGI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작업에 사용될 도구를 직접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만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에이전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 작업을 실행하고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끝마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우 좋은 시스템 프롬프트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 조사나 리서치는 SNS에 글을 쓰는 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상품에 대한 문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이메일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리서치 에이전트에 정보를 공급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진짜 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문의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조사해서 엑셀에 자동으로 정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조사의 범위를 이 구글 검색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CRM이나 ERP 같은 시스템에 엮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리서치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비즈니스 이메일의 예를 들어서 실제 워크플로우에 제가 통합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렌더.com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웹 서비스로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배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make.com에서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모든 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여러 개의 추상적인 덩어리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조사 대상 주제에 대해서 유용한 링크들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웹사이트에 그 링크들을 들어가면서 웹사이트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덴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챗GPT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API 키라던가 외부의 SaaS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API 키들을 저장해두는 파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해야 되는 API 키가 3개인데요. LLM을 호출하기 위한 OpenAI API 키,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링크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 서프 API 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링크를 들어가서 각각의 링크들을 들어가면서 컨텐츠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할 브라우저레스라는 서비스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구현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각각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한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에 API 키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엔 다시 앱.py 파일로 돌아와 봅시다. 임포트할 라이브러리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것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기 위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다덴브 파일에서 API 키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브라우저레스라는 사스와 서프라는 사스의 API 키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조사 대상 어떤 주제에 대해서, 리서치 주제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링크들을 얻어오는데
웹사이트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걸 함수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함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함수는 그냥 서프 API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입력으로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야 하는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URL과 이 쿼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페이로드가 있고 이 닷env 파일에서 불러온 API 키를 이 헤더에 넣고 요청을 시도합니다. 이 리퀘스트는 API 요청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위에서 정의한 이 링크 페이로드 헤더를 이 리퀘스트 함수에 넣으면은 이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난 이 링크들을 전부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서울 부동산 전망 검색어로 구글 검색창에 입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치 함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입력한 쿼리에 기반한 검색 결과 목록이 실제로 이제 반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웹사이트 데이터를 크롤링으로 가져오기 위한 도구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 브라우저리스라는 사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스크래핑하는 스크래프 웹사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는 오브젝티브와 URL을 인자로 받습니다. 이 오브젝티브는 자료 조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담는 변수이고 이 URL은 스크래핑을 할 웹사이트의 주소를 담는 변수입니다. 이 오브젝티브를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리스의 스크래핑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더를 정의한 다음에 이 스크래핑 할 웹사이트 URL을 이렇게 전달하고 데이터에 담아주고 그래야 브라우저리스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if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이 response state 코드가 200이라는 거는 이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성공적으로 추출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뷰티풀 숲을 사용해서 이 리스폰스로 받은 HTML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리스라는 거는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전체 HTML 파일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뷰티풀 숲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와 컨텐츠만 추출을 해내야 합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스크립트 웹사이트 함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사용되지 않지만 우선 저희의 리서치의 오브젝티브가 부동산 시세 예측이라고 가정하고 이 스크립트 웹사이트 함수의 오브젝트 인자에 부동산 시세 예측이라는 스트링을 넣었고요. 그리고 URL 값은 그러니까 스크립트 웹사이트 함수가 읽어올 웹사이트를 아까 search 함수 통해서 얻어내었던 URL 중 하나로 제가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트 내부의 전체 내용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거대 언어 모델을 스크래핑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럴 때 자주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토큰 수 제한입니다. GPT-4나 GPT-3.5를 비롯해서 모든 대형 언어 모델에는 토큰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엔 토큰 제한인 이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많이 늘어나서 GPT-3.5는 4,000개에서 지금 16,000개 수준까지 늘어났고요. 저희가 사용할 GPT-4 터보 모델은 128,00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토큰을 받아서 정보를 찾게 되는 경우 이 자료조사 에이전트는 원하는 정보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를 건조 더미에서 바늘 찾기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의 토큰 제한을 보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맵리듀스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40페이지나 되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내용을 작은 단락으로 각 페이지마다 전부 나누어서 이 페이지들 각각에 대해서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해서 요약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각 페이지들의 요약을 하나의 요약으로 합쳐서 전체 내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벡터 검색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커다란 문서 전체에 대한 벡터 임베딩을 생성한 다음에 벡터 검색을 수행해서 특정 주제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 벡터 검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벡터 검색 방법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몇 페이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맵리듀스 방식도 이제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맵리듀스 방법에 해당하는 요약을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했던 이 라인을 다시 지우고요. 요약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요약 함수에는 두 가지 입력을 전달할 겁니다. 하나는 이 조사, 이 리서치의 목적이고 이 두 번째, 얘는 이 브라우저리스 사스로부터 추출을 한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오브젝티브가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 웹사이트 스크래핑하는 함수에 오브젝티브 인자를 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머리 함수가 조사의 이 리서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요약하도록 해야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GPT-4 터보 2024년 4월 9일 버전의 언어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4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주고요. 이 각 조각은 이 만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컨텐트 인자를 작은 문서 조각들인 이 덕스로 생성을 해주고요. 텍스트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이 덕스로 생성을 해주고요. 맵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이 프롬프트 내용은 이 텍스트를 이런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요약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며 여기 텍스트를 넣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요약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생성을 할 것이고요. 이 로드 서머라이즈 스크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단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나눈 각 조각의 요약을 수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를 전부 다시 합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체인 유형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맵 리듀스입니다. 이 맵 프롬프트 인자는 각 텍스트 조각을 요약하는 데 사용될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합 프롬프트인데 이거는 각 단락에서의 요약을 하나의 단락으로 결합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맵과 컴바인에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머라이즈 체인에 나누어진 파편화된 문서와 저희 조사의 목적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 서머리 함수는 아까 실행했던 그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함수 있죠. 웹사이트를 스크레이핑하는 이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함수 내부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스크레이핑을 하는 이 웹사이트의 텍스트 길이가 정말 길면, 즉 만보다 크면은 이 요약 함수를 사용하도록 만들 것이고요. 만약 이 스크레이핑한 웹사이트의 컨텐츠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은 그냥 전체 내용을 반환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이 search,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함수를 같이 사용한다면 웹사이트 검색 결과를 찾고 그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 스크레이핑을 한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2개 생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search 함수는 쿼리라는 단일 인자에 받기에 문제가 없지만 스크레이프 함수는 오브젝티브와 URL을 매번 입력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때는 미리 해당 값을 정의해가지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인풋 이 클래스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에이전트가 전달해야 할 인풋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 각각의 필드에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추가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메모를 해둡니다. 그 다음 이 스크립트 웹사이트 툴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 웹사이트 URL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서 정의한 스크립트 웹사이트 인풋 이 클래스가 인자 스키마로 들어가고요. 이 도구가 호출될 때 어떤 일이 실행될지 이 run 메서드를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run 메서드는 스크립트 웹사이트 함수를 실행하고요. 아래 어싱크는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도록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search와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도구의 전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을 엮어서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이전트에 전달할 수 있는 도구 목록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도구로는 이 검색 도구를 지어줄 것이고요. 이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 설명을 보면은 현재의 이벤트나 데이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방금 전에 저희가 정의한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툴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search의 경우에는 단일한 입력을 받는 단순한 함수여서 바로 이렇게 툴 클래스로 감쌌지만은 이 스크레이프 웹사이트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정의를 한 거죠. 다음으로 에이전트에 전달할 시스템 메시지를 정의할 겁니다. 이 에이전트한테 너는 월드 클래스의 리서처야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규칙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링크와 기사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라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스크레이핑을 한 다음에는 새로운 스크레이핑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복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느려지기도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을 날조하거나 만들어내면 안 돼요. 수집한 사실과 데이터만을 기술해야 된다라고 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종 출력에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모든 창조 데이터와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은 이유는 이걸 한 번만 작성해가지고는 이 에이전트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걸 여러 번 입력을 하면은 프롬프트를 더 잘 따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에이전트 키워드 인자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이전 단계의 대화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메모리 변수도 생성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에이전트가 최근 대화 히스토리들을 단어별로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된 메모리는 점점 더 요약해서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큰을 1000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 지난 1000개 토큰 동안은 정확한 정보를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더 오래된 것은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LLM, 에이전트 키워드 인자, 메모리를 모두 인자로 넣고 이 에이전트를 초기화를 할 겁니다. 이 에이전트가 모든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이 벌버우즈 인자는 true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이제 에이전트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스트림릿 기반으로 이 웹앱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스트림릿이 뭔지 모르신다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거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웹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림릿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정이 없다면 가입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pip install streamlit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스트림릿을 인스톨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 함수를 생성을 하고 이 밑에 이렇게 실행구를 정의해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이 의미하는 바는 앱이 실행될 때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메인 함수 내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트림릿의 setPageConfig 함수를 이용해서 이 웹사이트 이름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헤더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입력도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면, 즉 이 쿼리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쿼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 되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구글 검색을 해가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 리서치를 마치게 되면 streamlit info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저장을 하고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python module streamlit app.py. 리서치 목표는 2024년 서울 부동산 전망.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다음과 같은 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과가 영어로 나오긴 했는데 그 정확한 출처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A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어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어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의 코드를 수정해 봅시다. 아까 search 함수에 페일로드에 다음과 같은 값들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트림릿을 다시 실행하면 결과가 한국어로 나올 것입니다. 아까 검색어와 마찬가지로 2024년 서울 부동산 전망이라는 키워드로 리서치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약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얻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한 참조 목록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이트를 참고를 했네요. 따라서 이렇게 리서치가 완료된 정보를 다른 LLM 모델에 전달하게 되면은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 컨텐츠를 생성하는 일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이 자료 조사 에이전트는 리드 고객 백그라운드 조사에도 훌륭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홍길동 씨로부터 이렇게 이메일이 왔다고 해봅시다. 도대체 홍길동 씨가 다니는 회사, 이 삼성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이 GPT를 이용해서 이메일에서 중요한 정보를 딱 추출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리서치 에이전트에 넣으면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 빠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리서치 목표에 삼성전자라고 입력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리서치를 에이전트에게 의뢰해 보겠습니다. 리서치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떤 고객이 비즈니스 의뢰를 했을 때 꽤나 생소한 기업이더라도 이렇게 보고서가 준비된다면 고객을 파악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추출했는지를 링크를 달아서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앞서 말했던 블로그나 SNS 글쓰기 같은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고객을 파악하는 일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리서치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비즈니스 문제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make.com이나 제피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플랫폼들은 이미 수천 가지 서버와의 통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조사 에이전트를 웹 서비스로 클라우드에 배포를 시켜놓고 make.com이나 제피어 같은 플랫폼에서 API로 호출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Fast API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건데 이를 통해서 이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정말 쉽게 API 엔드포인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만든 앱.py 파일로 돌아와서 Fast API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던 이 스트림릿 관련된 부분을 주석 처리해줍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걸 더 이상 웹앱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고 API로 만들어서 Make 같은 플랫폼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ast API라는 변수를 생성하는 이 부분을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생성합시다. 이거는 문자열인 이 쿼리라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post를 생성을 할 건데 이거는 누군가 포스트 요청을 생성할 때 트리거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 함수 리서치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이 쿼리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다음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API 엔드포인트를 로컬에서 실행하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실행 중이던 스트림릿을 종료를 하고요.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API 엔드포인트가 실행이 되고 있으며 이 0.0.0.0 그리고 포트 번호 만번 이것이 URL이 됩니다. 저는 테스트 서버라는 또 다른 파일을 생성해서 파일 안에서 request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이 로컬 API 엔드포인트로 포스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 JSON 형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 파이썬 테스트 서버를 실행할 겁니다. 약 2분을 기다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와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요청했을 때 리서치 결과와 그에 대한 근거 링크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PI 서버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API 서버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클라우드가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지 명시한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ments.txt 파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치해야 할 모든 라이브러리를 나열합니다. 저는 소스코드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고요.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을 잘 정리해서 GitHub에 커밋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렌더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건데 이 렌더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런 웹서버를 호스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일단 계정을 생성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이제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하면은 우측에 이제 대시보드 이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우측 상단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클릭해서 웹 서비스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저희가 GitHub에다가 저희 소스 코드를 커밋을 했잖아요. 그 저장소를 검색하고 불러와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미리 한번 이렇게 저장소를 연결을 해 두었었고요. 자, 그리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지금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이 스타트 커맨드가 보이실 텐데, 저희가 로컬에서 이 리서치 에이전트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 입력했던 명령어 있죠. 이 유비콘 명령어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계속 하시기 전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환경 변수들을 몇 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할 파이썬 버전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요. 저희가 그 사스들에 대한 API 키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뭐 브라우저 리스도 있었을 거고, 이 오픈 API도 있었을 거고, 요 서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로컬 환경에서 개발을 하실 때 닷엠프 파일에 작성했던 값들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닷엠프 파일은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절대 GitHub 같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대로 여기 아까 입력하셨던 값들을 그대로 옮겨준 다음 Create Web Service 버튼을 눌러주시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위로 올라오셔서 이 프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한 몇십 분이 걸려서 이 서버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Make나 Zapier 같은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제 비즈니스 워크플로에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ke.com에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예시는 이 문의 이메일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 회사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딱 추출해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저희가 방금 만든 리서치 에이전트에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정보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에어테이블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Make.com의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새 시나리오 생성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Gmail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구글로 로그인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트리거에 이 워치 이메일이라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워치 이메일이 하는 거는 새로운 이메일이 수신이 될 때 이 워크플로우가 트리거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구글 이메일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 연결 추가 버튼을 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난 건데요. 개인 Gmail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구글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좀 취하기 때문에 과정이 비즈니스 계정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이 오류를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Please follow this guide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링크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클라우드 콘솔 프로젝트를 뭔가 만들고 뭐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링크를 눌러서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 플랫폼 들어오시면 이런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New Project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자, 여기서 저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Research Agent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네, 잠시 후에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똑같은 버튼을 누르셔서 이런 팝업이 뜨면 저희가 방금 전에 생성한 이런 프로젝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프로젝트 콘솔에 들어온 건데, 콘솔에 들어오시면은 이 좌측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여시고 API 및 서비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API 및 서비스 콘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창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API와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API 라이브러리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Gmail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Gmail API가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API를 클릭을 해주시고 Enable을 눌러줍니다. 자, 이런 창이 뜨면은 이제 Gmail API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Auth 설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좌측 탭에서 OAuth 버튼을 눌러주시고 External Create 눌러줍니다. 앱 이름으로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Research Agent라고 해주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이메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쭉 내려서 이거는 개발자 이메일입니다. 그냥 똑같은 이메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를 추가해줍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Gmail API를 찾아줍니다. 이 Gmail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단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Save and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할 유저도 저 자신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Save and Continue 버튼 눌러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 나오는데요. 쭉 내려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았던 페이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좌측 탭에서 다시 크레덴셜 버튼 눌러봅시다. 크레덴셜 탭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크레덴셜 인증 만들기 버튼 눌러줍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선택을 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타입은 웹 애플리케이션,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make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리다이렉션 URI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제가 지금 화면에 입력해둔 이 링크를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create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크레덴셜에 OAuth 2.0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된 크레덴셜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복사해서 아까 저희가 사용하던 워크플로우 플랫폼인 메이크에다가 등록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아까 등록을 하고 있었던 make.com에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Show Advanced Setting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등록할 수 있는 이 필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저희가 얻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 Sign in with Google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페이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Continue,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Continue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Continue 버튼 누르면 이런 창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체크 버튼 잊지 마시고 체크 주신 다음에 Continue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메이크 돌아오시면은 연결이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메일에 대해서 감시를 할 거고요. 읽은 메일이든 읽지 않은 메일이든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Gmail 연결이 된 거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추가한 이 Gmail 단계 다음 단계에 저희는 오픈AI 단계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오픈AI 단계를 추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잠깐 상기를 해보면 고객의 공간 대관 이메일에서 그 이메일 내용에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저희가 리서치 에이전트에게 맡기기도 하고 엑셀에 정리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기 위해 오픈AI 단계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오픈AI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Create a Completion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게 잘 되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API 키를 등록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 OpenAI API 키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그 ChatGPT API, OpenAI API 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GPT-4 터보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성능은 좋으니까요. 그리고 메시지를 추가하도록 하죠. 권한은 시스템으로 주도록 하고요. 이 밑에 메시지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너는 최고의 공간 대여 사업 관리자야. 이 이메일로 공간 대여를 위한 요청들이 들어올 거야. 근데 너는 이메일에 있는 정보에서 고객사의 회사 이름과 인원수 그리고 공간 대여 일자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쭉 정리를 하도록 해. 그리고 밑에 예시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예시를 붙여주면 훨씬 더 GPT가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었으니 유저 프롬프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메시지를 하나 추가할게요. 롤은 유저로 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에는 이렇게 생긴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이 중간에 이 텍스트 컨텐트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 메시지 컨텐트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를 확장해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컨텐트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블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 맥스 토큰을 300개 정도로 그냥 대충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픈AI 단계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봐야겠죠. 사용하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여러분이 make.com에 연결을 해둔 이메일 주소로 한번 다음과 같은 이메일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전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일이 도착을 했을 테니 한번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이 Run Once 이 버튼 있죠? 이걸 한번 눌러서 방금 수신한 이메일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몇 초 안 걸려서 실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 오픈AI 스텝 바로 위에 있는 이 말풍선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냥 줄글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된 결과물을 얻었지만 아직 이것은 스트링 형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엑셀이나 에어테이블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 이름 땡땡 이런 값은 필요가 없고요. 삼성전자 100명 2024년 4월 30일 이런 값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할 모듈의 이름은 텍스트 파서입니다. 텍스트 파서로 들어와서 매치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제가 준비한 정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회사 이름 땡땡 뒤에 있는 이 스트링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간 대여 일자 같은 경우에도 그 땡땡 뒤에 오는 값들을 잘 읽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 렌탈 데이트, number of people, company name 같은 거는 뭐 일종의 변수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클릭하셔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면 이 오픈AI 모듈의 리저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OK 눌러서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파서 모듈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 모듈만 실행시키기 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LG라고 하고요. 인원수가 300명 그리고 공간 대여 일자는
2024년 10월 15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파서 모듈 위에 말풍선을 눌러보면 입력으로 사용된 이 텍스트를 볼 수 있고요. 이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변수에 적절한 값이 담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리서치 에이전트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아까 저희가 렌더로 호스팅한 리서치 에이전트의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할 겁니다. 이번에 사용할 모듈은 HTTP 모듈 중에 Make a Request 기능입니다. 아까 저희가 서버를 실행해 두었던 렌더로 돌아가서 이 URL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make.com의 URL 파트에 렌더를 입력해 주고요. 메소드는 포스트입니다. body는 로우 값으로 해주고요. 컨텐트 타입은 JSON입니다. JSON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쿼리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에 아까 저희가 텍스트 파서를 통해서 추출해낸 이 기업 이름을 가져와서 이 컴퍼니 네임은 회사 이름이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해서 알려줘. 그리고 약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더해서 잘 설명해주면 많은 돈을 팁으로 줄게 라고 덧붙여봅니다. 실제로 이걸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는 재미있는 연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창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테이블에 연결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리서치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결과물과 저희가 이메일에서 추출해낸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에어테이블이라는 노코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기록을 해줄 겁니다. 자, 에어테이블 모듈을 추가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 베이스 이름은 고객 정보라고 수정을 하고요. 이 테이블 이름은 대관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들을 이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컬럼 이름은 요청자 이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타입에도 이메일이 있네요.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은 회사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두 줄 넘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컬럼은 대관 희망 인원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숫자겠죠? 숫자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컬럼은 이메일 내용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내용 길 수 있으니 롱 텍스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니까 필드를 넓혀서 회사 정보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이 회사 정보는 리서치 에이전트가 반환하는 값이 저장될 것이므로 롱 텍스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정보 롱 텍스트.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이 세 개는 지워주고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이제 메이크에 돌아와서 HTTP 오른쪽에 에어테이블을 연결을 해주도록 합시다. 하나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Create a Record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DB를 연결을 해야겠죠. OAuth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고객 정보 베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이 완료되면 여기에도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베이스 안에는 테이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데이터를 다 총합해서 여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청자 이메일은 이 샌더에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을 거고요. 이 회사 이름은 저희가 텍스트 파서로 처리한 컴퍼니 네임, 대관 희망 인원수는 이 number of people, 이것도 저희가 텍스트 파서로 처리를 했던 거죠. 이메일 컨텐츠는 이 텍스트 컨텐트, 그리고 회사 정보는 이 리서치 에이전트가 반환하는 데이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전에 대관 희망 인원수를 인트로 설정을 했지만 저희가 아까 숫자뿐만 아니라 명이라는 단위도 같이 리턴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뒤에 단위를 포함하지 않게 GPT한테 프롬프트를 넣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싱글라인 텍스트라는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이크로 돌아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모든 스텝들이 다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에어테이블에도 이렇게 값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에어테이블로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메일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요. 회사 정보가 이렇게 수집돼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이렇게 못생겨 보이는데 이거 마크다운이거든요. 마크다운을 지원하는 에디터로 옮기셔서 이 텍스트를 확인해 본다면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리서치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들 중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리서치 에이전트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개발하고 싶으신 리서치 에이전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리서치 에이전트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솔브이시였습니다.